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롱쌤입니다. 여러분 제1회 동행 모의고사 지금 치르시고 그런 다음에 이 해설 강의를 보시게 될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너무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고 어떤 문제를 왜 틀렸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복습해 가면서 아직은 과정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1회 동행 모의고사 영어 파트의 간단한 해설과 총평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출처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평가원 모의고사와 학력평가라던가 수능, EBS 지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이 좋은 지문들에 활용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제가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법원직 영어 과목 문제 출제 방식을 적용해서 제가 변형하거나 또 출제하거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 유형을 좀 살펴보자면요. 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어법이었어요. 그래서 어법은 제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4문제에서 5문제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법 문제 5문제, 그리고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유형들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빈칸 문제 3문제, 그렇죠? 그리고 어휘 문제. 여기서의 어휘라는 것은 지문상에서 어휘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 3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주제와 주장 문제도 꽤 많이 넣었습니다. 올해 법원직 기출의 특징 중에 하나였었죠. 주제와 주장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었다. 이게 많아지면 이제 난이도가 쉬워지긴 하는데요. 올해 기출 문제만큼은 아니지만 3문제 정도가 추가가 됐었고, 그 다음에 문장 삽입 문제 2문제, 요약 문제 2문제,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무관한 문장 1문제, 그리고 나머지 뭐 접속사, 분위기, 지칭 추론, 제목이 각각 1문제씩 출제가 되었고요. 마지막에 장문 독해가 1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장문 독해에는 2문제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총 2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초반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어법 문제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고요. 그리고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이제 몇 안 되는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법 문제는 꼭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어법 문제가 많이 틀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도에 따라서 내가 아예 문법 수업을 듣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문법을 수강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지금이라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만약에 하신다면,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늘 모의고사 출제 비중에 있어서 이 정도를 차지하게 될 건데, 틀릴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나는 수강을 했는데도 많이 틀린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론은 빠삭한데 적용을 못하는 경우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문제 이론을 다시 본다고 해서 어법 점수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복습하시고 보완하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외에 난이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문제 난이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법원직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도 난이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긴 하는데요. 난이도는 제가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뭐 예를 들면 지문의 소재라던가 이런 것들에 익숙한 정도에 따라서 난이도가 누군가한테는 어렵고 누구한테는 쉬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거의 정도의 차이는 감안하시고 보셔야겠고요. 법원직 난이도와 비슷하게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별 하나짜리, 별 3개가 제일 어렵다고 가정했을 때 별 하나짜리 문제가 이런 정도로 구성이 되었었고요. 번호라고 보시면 되고, 특징은 이제 후반부의 문제들이 조금 쉬웠다라는 것을 실제로 체감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법원직 기출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리고 대개는요, 법원직 기출에서도 별 2개짜리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문제에서 이 정도의 문제가 별 2개짜리,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좀 어려웠다 또는
시험 상황에서 마주했을 때 좀 틀리기 쉬운 문제가 무엇이었냐라고 한다면 4번, 5번, 9번, 15번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직 영어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시험 상황에서는 정말 너무 어렵게 느껴졌는데 막상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괜찮았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았네 라고 느끼는 지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간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틀리기 쉬웠다 또는 뭐 너무 술술 풀리지는 않더라 정도로 볼 수 있는 문제가 4문제 정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 강의에서는요, 이미 해설지가 배부가 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설하는 것에는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여러분이 조금 난해하다라고 느꼈을 법한 이 4문제의 해설을 간단하게 하고 정리한 다음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모의고사에 대한 대략적인 총평은 이러하고요. 그래서 이 고득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마지막 이 별 3개짜리 문제를 어느 정도로 수행했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별 하나짜리 문제 자체가 뒤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올해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초반에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뒤쪽에 쉬운 문제를 결국에 놓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불상사가 없었다면 조금 수월하게 문제를 점수를 얻을 수 있었을 거고요. 앞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뒤에까지 도달하지 못하신 분들은 난이도에 비해서 오답이 많을 수 있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별 하나나 2개짜리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복습을 통해서 제가 뭐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별 3개짜리 문제도 엄청 어렵고 막 절대 풀 수 없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를 우리가 근거를 삼아서 포인트를 삼아서 풀면은 풀릴 수 있었다 정도를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4번 문제였습니다. 4번 문제를 제가 제 별 3개짜리로 본 이유는 뭐냐면 소재가 일단은 익숙하진 않았을 건데요. 이것도 잘 풀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다면 이 예시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밑줄을 미리 쳐놨지만 이 but으로 시작되는 이 부분부터 문맥이 이제 변화합니다. 글의 전환, 흐름의 전환이 생기는데요.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회적인 정체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각된답니다. 언제? They are salient. 여기서 they라는 것은 사회적인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한 사회적인 정체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중요해질 때 어디에? To the situation, 어떤 상황이에요. 일단 여러분 salient란 단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 지문에서 참 많이 보이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고 제 복화책에도 역시나 정리가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실 거예요. 반드시 외우시고 숙지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in intergroup conflict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집단 사이의 어떤 갈등 상황 속에서 이 구성원이라는 것은 멤버십이라는 것은 of the various groups 다양한 그룹 내에서의 멤버십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여겨지게 될 수가 있냐면 소대고문이죠. 너무도 중요하게 여겨져서 그것이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All of the interactions, 모든 상호작용이. 어떠한 상호작용이냐면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인데 concerned가 수식이죠. 그래서 관계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상호작용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앞에까지의 내용은 뭐였냐면 이 정체성이라는 것,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두드러지더라. 중요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그것이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정리를 약간 해보자면 사회적 구성원님, 그쵸?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것이 글 초반에서는 영향이 참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ut 이후, 여기 나와 있는 but이라는 문장 이후부터는 여기죠. 이 문장부터는 이제 문맥의 흐름이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but that doesn't have to be the case.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것만이 항상 그런 케이스만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그렇지는 않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늘 그렇지 않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반대로 이제 어떤 내용의 문맥이 펼쳐질 거를 예상할 수 있냐면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것이 약해지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걸 예상하면서 한번 봅시다.
There are numerous cases. 많은 어떤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belonging to opposing sides in armed conflict니까 무장한 어떠한 충돌 상황에서 서로 반대편에 속한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경우냐면 being able to 땡땡땡 together.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상황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과 반대되니까 서로 이렇게 정체성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숨기고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 그런 것들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예시를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 자, from A to B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까지가 펼쳐질 수가 있냐면, account는 이야기란 뜻이죠. 근데 어떤 이야기가 있을 수 있었냐면 soldiers in World War I니까 제1차 세계대전의 군인들이 뭘 할 수 있었던 이야기예요? Giving Christmas present to one another. 서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게다가 또 어떤 이야기도 있었냐면 게릴라 군들인데요. 그런 게릴라 군들이 뭘 할 수 있었던 상황? Being prepared to help people in serious distress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준비가 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답니다. 모한 상황조차 어떤 상황에서조차도 그랬냐면 they have come from the other side. 서로 적대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서로 이제 준비를 했었던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는 거예요. A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서로 다른 편에 속한 사람들도 무엇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서로 상호작용하다? 뭐 이것까진 괜찮아요. interfere는 개입하다라고 해서 좀 몸매가 동떨어지는 단어라고 볼 수 있고 협력하다 이거 괜찮네요. 그쵸? 그래서 서로 다른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협력할 수 있는 많은 사례가 있었더라. 예를 들면 서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받는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돕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다음에 the capability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capac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인데 서로 협력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이런 능력이라는 것은 doesn't entirely disappear.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in anyone. 그 누구에게도요. and it can be brought out. 그것이 또한 발휘될 수가 있었는데 뭐 함으로써 제가 render이라는 단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render이라는 단어는 오형식 동사로도 많이 사용된다라고 했었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형태를 취해서 목적어를 목적 보어한 상태로 만들어주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마치 오형식의 make처럼 기능하더라 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렌더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적어는 어디까지예요? 적대적인 그들과 우리의 경계를 여기까지가 목적어죠. 어떻게 만듦으로써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능력이 발현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봤을 때 서로 뭐예요? 적대적인 관계가 조금 옅어지거나 그것을 두드러지게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것들이 가능하더라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그래서 B에 보시면 자, 그들과 우리라는 그 경계라는 것을 어떻게 만든다? distinct는 뚜렷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그들과 우리의 경계가 짙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서로 협력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optimal이라는 거는 최적이란 뜻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critical도 중요하게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경계를 더 중요하게 만든다라는 건 뚜렷하게 부각시킨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역시나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단어로 적절한 것은 unimportant. 그 경계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만듦으로써 오히려 서로 협력하고 하는 것들이 서로 다른 상대편임에도 불구하고 발현될 수가 있더라 정도의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 적절하겠네요. 그래서 문장 구조도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예시를 통한 문맥을 잘 선택하셔서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글의 주제는 제가 이미 밑줄을 좀 쳐놨죠. 핵심의 주제는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도를 좀 잘 파악하면서 문장을 읽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볼게요. The right of autonomy라고 되어 있는데 autonomy 같은 경우는 자율성 이렇게 지금은 주어져 있는 단어지만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우리가 느껴지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가 있고요. 이 자율성이라는 것의 권리, 그래서 right은 권리 정도로 해석이 돼서 이 자율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보기에 루티드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루트라는 것은 뭐로부터 유래하다, 시작되다라는 뜻인데 뭐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냐면 말을 많이 잘 꼬아놨어요. 그래서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뭐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냐면 그 어떤 생각인데요. 대은 동격이죠.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또는 어떤 자신만만한 어떤 신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격이죠.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기회인데요. 어떤 기회예요? 최고의 가능성이 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그 기회를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다 라는 그 자신만만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의중을 모르겠죠? 그래서 A를 보시면 all the more 게다가 I would not want to say that 난 대니아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not이 들어갔으니까 역시나 부정이고요. 뭐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냐면 people have a right of autonomy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자율권이라는 것을 가지는데 to the extent 제가 수업 중에 많이 설명했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범위까지 라고 해석한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까지만 자율권을 가지냐면 we expect they will make rational choices. 그들이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까지만 자율권을 가진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이 사람이 말하고 싶어하는 정말 정확한 주제와 필자의 주장의 부분은 B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Within limits, 어떠한 한계라는 것 속에서 사람들은요, should be allowed, 허용될 필요가 있어요. To make their own choices, 그들의 선택을 하도록이요. 뭐 할지라도 even if the choice is not likely to be foolish 라고 되어 있죠. 그러한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을지라도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은 되어야 된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이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선택이 우매하고 어리석을지라도 그래도 선택권, 자율권이라는 건 필요해 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 사람의 이제 주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꼭 이렇다고 볼 수는 없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떤 한계 내에서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주어질 필요가 있더라. 완벽해서라기가 아니라 우리가 완벽하게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C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Questions about justification and limits of the right of autonomy까지가 다 주어입니다. 얘가 핵심 주어죠. 그러니까 이 자율권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라던가 이 한계라는 것에 대한 어떤 질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데도 우리가 왜 자율권을 줘야 합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도 자율권은 줘야 돼. 그런데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limiting individuals autonomy까지가 주어죠.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어떤 자율권이라는 것을 제한하는 것. 갑자기 자율권을 제한한대요. 제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grant는 주다란 뜻이죠. 그들에게 적어도 무엇을 준다라는 걸 의미한대요. 적어도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어떤 기회? 그들의 어떤 중요한 삶에 영향을 끼치는 선택을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쵸? 합당한 방식으로 적어도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걸 의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선택이 조금 foolish, 어리석을 수 있어도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 그 결과가 어리석을 수 있어도 줘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갑자기 뒤에서는 그걸 제한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그러한 선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의 흐름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바로 뒤예요.
그래서 요거의 차이를 조금 알아내실 필요가 있고, 이거는 영어가 어렵다기보다는 내용 자체가, 그쵸, 작가가 말하는 방식이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요 의중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아무리 선택이 어리석을지라도 줘야 된다, 선택권이라는 것을. 그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갑자기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그러한 선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D는 흐름에 방해가 된다. 나머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뭐라고 희망하냐면, 신중하게 생각했을 때 대부분이 이렇게 동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대요. 뭐에 동의를 하냐면, we are not entitled to, be entitled to 하면 어떠한 권리를 가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권리가 없다라는 것에 동의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답니다. 근데 뭐를 할 권리가 없냐면 interfere with others' crucial life choices. 다른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인생의 선택을 간섭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 동의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뭐하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they are likely to be non-rational or unwise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못한다거나 그쵸? 아니면은 뭐 지혜롭지 못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선택에 간섭을 해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상대방의 선택이 어리석을 것 같다고 해서 우리가 개입할 권리는 없는 거야. 그 사람에게 자율권이라는 걸 줘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글의 전체 흐름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D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지문 내용 자체가 쉽게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거나 쉽게 슬슬 익히는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시간을 잡아먹거나 어렵게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번에는 9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번 별 3개짜리 문제는 어휘의 적절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글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맥락을 잘 잡아가지고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필요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초반에 이만큼이 주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만큼은 예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주제를 먼저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계절적인 어떤 날씨의 상태라는 것은 항상 어떤 관심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Greenhouse Gardeners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온실의 정원사들. 그래서 온실을 가꾸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날씨의 상태가 굉장히 주요한 관심거리였다라는 거죠. 나롯니가 문드에 왔으니까 도치가 일어납니다. 자, 모을 뿐만 아니라 이런 기후라는 것이 뭘 결정할 수가 있냐면 What type of greenhouse to build? 라고 되어 있죠. 어떤 종류의 온실을 지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은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critical role이니까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뭐에 있어서 determining how a greenhouse will function after it is built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온실이 기능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그것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계절마다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기후 환경이라는 거, 기후의 상태라는 것이 이 온실의 여러 가지 형태나 타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기후라는 것이 그만큼 막대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 a cold weather climate 이라고 되어 있죠. 아주 추운 기후예요. 그런데 어떤 기후라고 볼 수 있냐면 굉장히 자주 heavy snowfall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폭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추운 기후에서는요. high pitched roof라고 되어 있죠. 높은 어떤 지붕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일 수 있더라. 왜 그러냐면 그것이 막아줄 수 있거든요. 뭐를? build above ice and snow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얼음이라던가 눈이라는 것이 생성되고 쌓이는 것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지붕이 이제 이렇게 높으면 그럴 수 있겠죠. 다 이제 흘러내리니까.
그래서 by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그것을 helping them to slide off, 다 쓸어 내려가게끔 도와줌으로써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예시가 이어지냐면요. 이런 어떠한 이제 지역에서 sees less snowfall but gets cold, strong wind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눈이 많이 오진 않지만 굉장히 춥고 강한 바람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요. sun-heated pit이라고 되어 있어요. pit은 구덩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해가 비치는, 그쵸? 해가 비치는 해로 따뜻한 그런 구덩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설명이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컴마, 그리고 동사가 여기 있고요. Which is a greenhouse. 어떠한 온실이냐면 majority of structure housed below ground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with 동시동작의 with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with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 지금 분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house는 원래 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구조의 대부분이 housed below ground니까 땅 아래에 묻혀 있는 그러한 형태의 온실이라는 것. 온실로 볼 수 있는 이런 해가 비치는 구덩이 형태의 온실이라는 것이 might be the best choice,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단열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리고 requires less heat to operate, 작용하는 어떤 열 자체를 조금 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절할 것이다. 이 두 개의 예시를 보시면요. 기후 상태에 따라서 서로 다른 유형의 온실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기후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후는 다른 유형의 온실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마지막 줄에 보시면 the same type of roof라고 되어 있어요. 위와 마찬가지 형태의 지붕이라는 것이 might not be impractical 해서 해석도 까다롭습니다. 뭔가 부자연스러운데요. 여기 지금 not이 있는데 practical이라는 형용사의 임자를 붙여서 또 반의어를 만들었죠. 거의 이중 부정의 형태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실용적인 뜻인데 practical 같은 경우 실용적이지 않은 이런 의미가 생겼죠. 그러면 같은 형태의 지붕이라는 것이 비실용적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비실용적이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거는 뭐예요? 실용적이다는 뜻이네요. 그쵸? 그러면 똑같은 형태의 지붕이 실용적일 거예요. For a more temperate area. 조금 더 온화한 지역에서는요. 그럼 조금 더 온화한 지역이라는 것은 지금 기후가 다르다라는 뜻인데 기후가 다르면 온실의 유형도 달라진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주제인데 갑자기 기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유형의 지붕이 또 실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글의 맥락에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의 쓰임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오히려 여기서 im이라는 impractical에서 반의어인 임자를 빼서 practical을 써버리면 오히려 적절해지죠. 다시 말해서 같은 유형의 지붕은 조금 더 온화한 지역에서는 별 실용적이진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정도로 가야지 매끄러운 문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D번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부정을 하는 경우 또는 갑자기 해석이 매끄럽지 않아지는 경우는 어휘의 선택이 좀 이상하구나 라는 걸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 15번 어법 유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어법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 5문제가 있었는데요.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설지를 보거나 여러분이 충분히 그런 것을 보면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어법 문제 중에서도 조금 까다롭게 느껴졌을 법한 어법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15번 정도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번을 우리 같이 풀어보고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시면 사실상 제가 여기 써놨는데 문법 문제도요. 문장만 보고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결정하는 경우. 그게 A번과 B번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맥락 없이도요. 그런데 C번 같은 경우는 불가능해요. 해석을 해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웬만하면 정말 내가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대략적인 문맥이라도 파악하면서 내려와야 나중에 조금 덜 힘들어지더라. 내가 기껏 A번이랑 B번 열심히 풀어놨는데 C번은 내가 구조만 보고 풀 수 없어서 결국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면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유의하시고요. 일단 대략적으로 한번 해석을 하면서 내려오겠습니다. 이 교통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예요. 그러면서 가장 이제 주된 동인, 원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주된 동인인데요. of change니까 변화의 주된 동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기술적인 발전과 사회적인 어떤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다. 최근에요, 이 새로운 Technologie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이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정보와 통신의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서 A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emerge라는 단어가 자동사인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나타나다, 등장하다류의 단어는 목적어가 필요 없잖아요. 뭐뭐를 나타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emerge는요, 자동사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다시 말하면 목적어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목적어가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what이 오느냐 대시 오느냐를 묻고 있단 말이죠. what이냐 대시냐. 근데 뒤에 따르는 문장을 보니까 are leading to major innovations in applications such as traveler information services and pricing of infrastructure us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주어가 없는 상태로 동사가 바로 연결되는 걸 봐서는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있다. 그러면 사실상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는 what도 그리고 that도 모두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것은 공통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힌트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차이점이 무엇이냐? 자, 만약에 what이 오는 경우는요. what이라는 관계사절이 오게 되면 얘는 명사절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what이라는 문장 자체가 명사 기능을 한다라는 건데 emerge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what이라는 명사절이 와버리면 얘가 목적어처럼 기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목적어가 지금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배제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답은 대시 돼야 되는데 그럼 대시라는 것은 사실상 관계대명사 하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되죠?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 emerge라는 동사만 보일 뿐 선행사로 보일 수 있는 명사가 없다라는 게 또한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업에서도 종종 말씀드렸죠. 자동사의 문장인 경우에는 문장 자체가 어때요? 짧을 수밖에 없어요. 주어 동사가 있는데 동사가 자동사다? 그러면은 이미 여기서 동사에서 주요한 요소가 다 끝났기 때문에 문장이 굉장히 짧아지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주어의 수식을 뒤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그랬어요. 왜? 그러면 주어가 너무 길어지니까. 주어가 이렇게 가분수가 돼버리고 동사에서 딱 끝나버리는 문장을 굉장히 불균형 있게 보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어에 달라붙어야 하는 이러한 어떤 수식절이 동사 뒤로 빠져버리는 어떤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그것이 자동사 문장의 특징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what이라는 명사절은 지금 필요가 없어요? 그럼 that을 선택했어요? 그럼 얘에 대한 선행사는 어디에 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더라? 여기 주어. 그쵸? 주어. 그러면 맥락적으로도 괜찮은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주요한 어떤 혁신으로 이끌어지는, 그쵸? 그런 것을 주요한 혁신으로 이끌고 있는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해석되는 것은 적절하죠.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사 문장에서 주어에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그런 어떠한 수식이 동사 뒤로 밀려난 형태에서 이때에 우리가 관계사절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포인트가 A번이었습니다. 요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A, B, C 중에서도 A가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B는 어떨까요? B는 조금 더 수월합니다.
자, 이러한 기술이라는 것은요, 또한 굉장히, 자, 여기서 B는 뭘 선택하셔야 되냐면, have been transformed는 무슨 형태예요? 그쵸? 비동사 pp니까 수동태고요. have 다음에 바로 transformed만 연결이 되면 have pp이기 때문에 능동태예요. 현재 완료 시제의 능동태입니다. 아, 그러면 수동이냐 능동이냐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 logistics라고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죠? 목적어가 존재합니다. 물류 업무란 뜻인데 회사를 위한 업무를 굉장히 많이 변화시켜 왔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목적어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능동태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뜻이겠죠. 사형식이나 어떤 여타의 형식이 아닌 이상은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능동태를 선택해 주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자체가 어떤 회사를 위한 물류 업무를 상당히 변화시켜 왔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되셨죠? 그래서 B번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구조로 풀 수 있으면서도 좀 쉽게 우리가 접근이 가능했었던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마지막 C를 좀 보셔야 되는데 C 같은 경우는 제가 해석이라고 써놨어요. 해석을 해야 풀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The volume of travel, 이동의 크기라는 것은요, 영향받습니다. By two opposing forces, 두 개의 서로 다른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그런 다음에 콜론이 왔다라는 것은 이 두 개의 다른 상대적인 힘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힘은 뭐냐면 economic growth예요. 그래서 경제의 어떤 성장이라는 것이 이동의 어떤 크기를 규모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제적인 성장이라는 것을 수식합니다. tends to boost라고 되어 있죠. mobility and concerns about the environment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까지가 하나예요. 이동성이라는 것을 증진시켜주는 경향이 있는 경제의 성장이라는 힘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환경과 에너지 공급에 대한 어떠한 염려나 우려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되는 힘에 의해서 이러한 어떤 이동의 규모가 결정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힘은 이 경제적인 성장, 그쵸? 이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동성을 더 증진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힘이라는 것은 서로 반대된다 그랬어요. 왜 반대되냐면, 환경과 에너지 공급에 대한 어떤 염려도 두 번째 요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라는 것은 결국 restrain, 뭐를 제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냐면 그것을 제한하는 경향이 가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것이 의미하는 게 그럼 무엇이냐? 뭐예요? 서로 반대되는 힘이라 그랬어요. 경제 성장은 오히려 이동성을 증진시키지만 또 환경에 대한 어떠한 염려라는 것은 결국 그 성장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금 반대되는 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또는 댐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맥락이랑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economic growth를 선택해서 요거를 지칭하는 맥락이기 때문에 단수인 is로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답이 되는 조합을 보자면 일단 여기서 먼저 고르셨으면 정답을 더 빠르게 캐치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능동의 transform 그리고 economic growth를 지칭하니까 it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지만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네 문제에 대한 해석을 모두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맞았건 틀렸던지 간에 모든 지문을 다시 한번 글을 읽는다라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무조건 빠르게 읽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물론 시험 상황에서는 빠르게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지만 내가 글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실력을 쌓아야 되는 상황에서의 공부라면 천천히 읽으면서 내가 이 글을 얼마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주 초반에 제가 설명드렸던 제가 좋아하는 문구,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늘 놓고서 지켜봤다라는 그 문구 기억하시면서요. 느리지만 꾸준히 하는 것이 정답이고,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우린 아직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늘 꾸준히 영어 공부하시면서 실력을 쌓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얼마든지 그 외에 질문이나 상담은 카페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그때는 얼굴을 보면서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